이 영상 속의 16명은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아주 특별한 동물들을 가족으로 맞이했죠. 우리가 오늘 만날 주인공들은 평범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숟가락을 훔쳐갈지도 모르고 수도관을 막아버릴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야생의 괴물들이에요. 지금부터 감동적이면서도 때로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인간과 비범한 동물들 사이의 놀라운 유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입양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연결의 기록입니다. 16위 코코와 페니 패터슨.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학생이었던 페니 패터슨은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린 암컷 고릴라 코코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코코는 겁이 많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페니는 그 눈빛 속에서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과감한 결심을 했죠. 인간의 언어로 이 아이와 대화해 볼 수 있을까? 페니는 코코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실험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코코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며칠 만에 먹다, 좋아, 사람 같은 단어를 익혔고 곧 문장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며 두 존재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대를 쌓았습니다. 코코는 페니를 엄마라고 불렀고 슬플 때는 사랑이 아파라는 수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감정은 인간만의 것이라 믿었지만 코코는 그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페니와 코코는 40년 넘게 함께 지내며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죠. 페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코코는 내게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언어보다 더 깊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15위 데보라와 그녀의 스컹크 가족. 데보라와 남편 케빈은 평범한 교회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집에는 조금 특별한 가족이 있었죠. 무려 50마리의 스컹크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스컹크를 키운다고요? 냄새는요? 하지만 데보라에게 스컹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들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데보라는 아메리칸 소울 스컹크 헤븐이라는 보호소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다치거나 버려진 스컹크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매일 아침 데보라는 50마리의 스컹크에게 먹이를 주고 우리 청소를 하고 하나하나 안아보며 건강을 확인했어요. 그녀에게 그건 일이 아니라 하루의 행복이었죠. 데보라는 단순히 돌보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스컹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직접 교육 캠페인을 열고 강연도 다녔어요. 이 아이들은 냄새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랑을 주면 누구보다 다정한 친구가 되어 매년 한 번씩 그녀는 스컹크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스컹크를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웃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에게도 사랑과 존중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도 마음을 열어요. 데보라의 이야기는 세상에 대한 편견을 바꿔놓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14위 안나와 사자 주피터. 안나는 평범한 교사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어느 날 한 사자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자의 이름은 주피터. 서커스단에서 혹독한 훈련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사자였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 박수받기 위해 고통을 견디던 존재였죠. 안나는 그런 주피터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돼. 그녀는 그날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피터를 구출한 뒤 안나는 직접 보호소를 세워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보호소는 상처 입은 야생동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주피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눈빛이 이제는 평온함으로 바뀌었죠. 그는 안나를 볼 때마다 낮게 울음을 냈고 그건 마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안나가 사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지 의심했죠. 그녀는 법정에서 싸웠고 수많은 검사를 견뎌내며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단순히 구한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한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주피터는 지금도 그녀가 만든 작은 천국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위 닐라와 루나. 넓은 숲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닐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양이처럼 호기심이 많고 여름바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닐라는 매일 숲 가장자리로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나무들이 속삭이듯 바람에 흔들리고 공기 속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이 닐라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키 큰 풀 사이 그곳에 서 있던 건 눈이 초롱초롱한 어린 코끼리 한 마리였어요. 릴라는 그 아이에게 루나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달빛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루나는 길을 잃고 무리에서 떨어진 상태였어요. 릴라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일 숲가에 물그릇과 먹이를 두기 시작했죠. 루나는 언제나 그것을 찾아왔고 두 존재는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릴라와 루나는 마치 친구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둘은 숲속을 함께 거닐며 서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비밀들을 나누었죠. 하지만 이 특별한 우정은 곧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당국은 어린 소녀와 야생 코끼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걱정했죠. 하지만 그들이 직접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릴라가 루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세심하게 돌보는지를 본 순간 그 관계는 위험이 아닌 이해와 신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루나의 무리가 숲속으로 돌아온 거죠. 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루나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루나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릴라를 바라봤죠.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두 존재는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평생 잊히지 않을 한 소녀와 코끼리의 조용한 약속이었어요. 12위. 아나와 캐시. 스코틀랜드의 거친 해안선을 닮은 머리를 가진 소녀, 아나는 늘 바닷가 근처에서 장난기 많은 수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이 몰아치던 바람 속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 바닷가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파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새끼 수달을 발견했죠. 아나는 그 아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따뜻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수달에게 캐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까만 구슬 같은 눈과 부드러운 털이 인상적인 아이였죠. 아나는 직접 물고기를 갈아 만든 스무디를 먹이며 캐시를 정성껏 돌봤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작은 담요로 감싸 따뜻하게 재웠죠. 하지만 아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달은 사람처럼 가족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는 걸요. 서로 장난치고 물속에서 사냥을 배우며 무리를 이루어야 하죠. 혼자 있는 캐시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외로워 보였어요. 어느 날 바닷가에 앉아 캐시를 바라보던 아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줘야겠어. 그녀는 근처에 있는 수달 구조센터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함께 노력해 캐시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수영장과 부드러운 자갈로 꾸민 우리, 마치 진짜 해변처럼 자연스럽게 꾸며진 공간이었죠. 그곳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옆에 다른 수달 가족이 사는 큰 수조가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캐시가 낯을 가렸습니다. 철망 사이로 다른 수달들이 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그 아이들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장난치는 걸 보며 조금씩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캐시는 작은 용기를 냈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곧 다른 수달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이 되었죠. 이제 캐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나는 캐시를 찾아와 작은 돌멩이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캐시는 그것을 물속에서 찾아 다시 가져오는 놀이를 정말 좋아했죠. 아나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 아이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구나. 그녀는 캐시의 하루를 사랑과 웃음, 그리고 우정으로 채워주었어요. 그건 한 인간이 한 생명을 진심으로 돌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11위. 두 마리 호랑이와 함께 사는 여자.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양이나 개를 키울 때 이 여자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스 헤일리였어요. 제니스는 무려 180kg이 넘는 두 마리 벵골 호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호랑이랑 같이 산다고?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제니스에게 그들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죠. 제니스는 원래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지만 이 두 마리 호랑이를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호랑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보호구역을 직접 만들었죠. 그녀의 호랑이 보호소는 단순한 사육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제니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이들은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나의 친구예요. 그녀와 호랑이들은 함께 걷고 함께 놀며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과 맹수가 한 울타리 안에서 공존하는 일은 대부분의 이들에게 불가능처럼 들리지만 제니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진심과 배려가 있다면 서로 다른 생명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니스의 보호소는 지금도 야생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허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과 존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울타리라는 걸요. 12. 미겔과 펠리페. 열대우림의 습한 공기 속 폭우에 젖은 나뭇잎 사이로 낡은 모자를 쓴 어부 미겔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강으로 향하던 중 한 장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가지 끝에 멜론만한 크기의 아기나무 늘보가 간신히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몸은 떨고 있었죠. 그 주변엔 밀렵꾼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 있었어요. 미겔은 한눈에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그 어미는 이미 잡혀간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너 혼자 남았구나? 그는 나무늘보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펠리페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펠리페를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나뭇가지를 엮어 작은 쉼터를 만들고 이끼를 모아 폭신하게 깔아주었어요. 마치 숲속 나무 위에 둥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죠. 매일 미겔은 신선한 잎을 따다 펠리페에게 먹였어요. 처음엔 겁이 많아 움츠렸던 펠리페가 조금씩 손을 뻗어 잎을 받아먹기 시작했죠.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펠리페는 점점 힘을 되찾았습니다. 털빛이 윤기를 되찾고 눈빛에도 호기심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겔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영원한 동거가 아니라 돌아갈 준비라는 걸요. 그는 펠리페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오르는 법, 냄새로 위험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는 스스로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라고 믿었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펠리페는 천천히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미겔은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죠. 펠리페가 숲속으로 사라질 때 미겔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손길이 아니라 자연의 품이 펠리페의 진짜 집이라는 걸요. 9위. 메리와 람보. 플로리다의 중심부, 햇살이 내리쬐는 마을 한켠에서 메리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두고 있었어요. 그녀의 친구는 다름 아닌 악어였습니다. 그 악어의 이름은 람보였죠. 나이로 치면 15살. 보통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존재였어요. 하지만 메리에게 람보는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람보를 가족처럼 아꼈어요. 람보는 놀랍게도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죠. 그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조용히 눈을 감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둘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곧 찾아왔습니다. 당국이 람보의 존재를 문제 삼은 거예요. 악어를 집에서 키우는 건 위험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람보를 데려가려 했죠. 하지만 메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람보는 내 가족이에요. 난 그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는 경고 표지판을 세우고 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허가를 직접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람보가 사람을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아이는 단지 내가 사랑으로 돌본 친구일 뿐이에요. 그 후로도 메리와 람보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은 하루의 대부분을 같은 마당에서 보내죠. 람보는 잔디 위에서 햇살을 즐기고 메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 힘들어하지만 이 두 존재 사이에는 진심 어린 신뢰가 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랑을 주면 마음은 통하게 돼요. 8위. 모니크와 찰리. 남아프리카의 한 햇살 가득한 오후,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하던 모니크는 외롭게 떠도는 아기 침팬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작은 아이에게 찰리라는 이름을 붙였죠. 찰리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남은 채 겁먹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니크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찰리를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집은 작은 정글 놀이터로 바뀌었죠. 곳곳에 나무 오르막 구조물을 세우고 장난감들을 두고 심지어 이웃보호소에 사는 다른 침팬지들과 놀 수 있도록 만남도 주선했어요. 찰리의 하루는 모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니크는 늘 찰리 옆에서 웃으며 놀아주고 상처 났을 땐 직접 치료해주고 무엇보다 엄마처럼 사랑으로 품어줬죠. 찰리가 자라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찰리는 모니크를 전적으로 믿었고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언제나 그녀를 찾았죠. 둘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찰리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모니크는 그가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찰리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죠. 이제 넌 자연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우리 마음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찰리는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니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비록 찰리는 떠났지만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모니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과 헌신, 그리고 놓아주는 용기의 이야기였어요. 7위, 소녀와 부엉이. 2015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부엉이와 함께 있는 장면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소녀는 조심스럽게 부엉이를 안아 올리고 그 새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엉이는 도망치거나 날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눈을 감고 그녀의 품 안에서 편안히 몸을 맡겼죠. 보통 부엉이는 사람을 경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이 부엉이는 달랐습니다. 소녀가 다가오면 고개를 기울이며 바라봤고 그녀의 손길을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듯 받아들였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부엉이가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고? 그건 믿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소녀와 부엉이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교감이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있었고 경계심 대신 따뜻한 이해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구나. 소녀는 그저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품 안에서 부엉이는 눈을 감고 마치 행복하다는 듯이 가만히 숨을 고르며 잠들었죠. 그 짧은 순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친절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건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6위, 표트르와 우르사. 러시아의 거대한 숲 한가운데 꿀을 사랑하는 마음씨 좋은 양봉가 표트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꿀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걸 누구보다 좋아했죠. 어느 날 그는 숲속을 걷다 우연히 아주 작은 새끼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엄마 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 새끼 곰은 덜덜 떨며 혼자 남아 있었죠. 표트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품에 안아 자신의 나무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곰에게 우르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옛날 책에서 본 말로 곰을 뜻하는 단어였죠.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표트르의 집에는 그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었어요. 바로 충직한 개 2마리, 보리스와 올가였습니다. 처음에 보리스와 올가는 경계했지만 곧 우르사의 장난기 많은 행동에 마음을 열었어요. 우르사는 작고 귀엽지만 늘 놀고 싶어하는 아이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르사는 반짝이는 갈색 털을 가진 건강한 곰으로 자랐습니다. 표트르의 집 주변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때로는 보리스와 올가에게 장난을 걸며 하루를 보냈죠. 표트르가 꿀을 채집할 때면 언제나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꿀이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걸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표트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우르사는 결국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우르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냄새로 위험을 구별하는 법,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기는 법,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까지요. 우르사는 때때로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어요. 마치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는 듯 했죠. 하지만 표트르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표트르는 우르사를 숲 깊은 곳까지 데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우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표트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어요. 장난꾸러기 곰의 포옹과 낮은 콧소리가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르사는 진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걸요. 5위, 숲속의 고양이. 알고 보니 스라소니. 미네소타의 깊은 숲속.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속삭이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 정원사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미약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비에 젖은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덜덜 떨며 웅크리고 있었죠. 정원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고 조심스레 젖은 털을 말려주었죠. 그는 그저 버려진 고양이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고양이는 너무 빠르게 자랐고 귀는 유난히 뾰족하고 다리는 남다르게 길었죠. 걸음걸이도 묘하게 사나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기르던 건 집고양이가 아니라 스라손이었던 거예요. 정원사는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나를 믿었는데 내가 해야 할 건 겁을 내는 게 아니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센터의 전문가들이 와서 스라소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원사와 함께 그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죠. 정원사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됐는지 깨달았어요. 매일같이 먹이를 주고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죠. 시간이 흐른 뒤 스라소니는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원래 그가 있어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정원사는 그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숲가를 바라보곤 했어요. 언젠가 다시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죠. 네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네 집이야. 잘 지내, 내 친구야. 4위, 록시와 무. 짐바브웨의 한 야생동물 보호구역.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며 속삭이고 멀리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에서 록시는 운명 같은 만남을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기 코끼리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무리와 떨어져 외롭게 서 있는 그 아이를 본 순간 록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 코끼리를 무라고 불렀습니다. 무는 아직 너무 어렸고 젖을 떼지 못한 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록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젖병을 들고 물을 돌봤고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던 그 아이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켰죠. 그녀는 무가 물가에서 놀 수 있게 이끌고 놀라거나 주저할 때마다 다정하게 등을 두드려줬어요.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관계는 정말 특별해졌어요. 크기와 힘은 달라도 그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생겼죠. 무는 이제 건강하게 뛰놀며 록시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다시 태어난 삶처럼 활기차게 움직이며 사람과 동물 사이의 진정한 유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록시는 지금도 말합니다. 무는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우리 마음은 완전히 닮아 있죠. 3위, 여우와 속삭이는 남자, 패티.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여우와 대화하는 남자로 알려진 패티예요. 어느 날 패티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혼자 남은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우의 이름은 그랜. 굶주린 채 떨고 있는 그랜을 본 순간 패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여우를 집으로 데려와 돌봤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 두 마리의 여우, 미니와 헨리도 함께 가족으로 맞이했죠. 패티의 집은 어느새 작은 여우들의 천국이 되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여우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속삭였죠. 좋은 아침이야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자. 신기하게도 여우들은 그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꼬리를 흔들고 다가왔고 그가 손을 내밀면 코끝을 비비며 인사를 했어요. 동네 아이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진짜 여우야? 개처럼 따라온다고? 하지만 직접 본 뒤엔 모두 감탄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여우의 속삭임을 듣는 남자라 불렀죠. 패티는 말합니다. 난 여우를 길들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함께 살아보려 했을 뿐이죠. 그는 자신을 주인이 아닌 학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 가르쳐줬어요. 신뢰는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는 걸요. 패티는 지금도 여우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연다면 야생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존이라는 아름다운 가능성에 대한 증거였죠. 2위, 그렉과 멧돼지 왈라스. 그렉의 인생은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기 멧돼지 한 마리가 버려졌어요.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고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데려올게요. 그렇게 해서 그렉의 가족이 된 멧돼지의 이름은 왈라스. 처음엔 손바닥만 했던 아기 멧돼지가 어느새 몸무게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거대한 친구로 자랐어요. 그렉은 웃으며 말합니다. 왈라스는 마치 강아지 같아요. 배를 긁어주면 정말 좋아하죠. 왈라스는 그의 말대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개들과도 어울리며 함께 뛰놀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렉의 동네였습니다. 멧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웃들은 걱정했고 당국은 야생동물 사육 허가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나왔죠. 그렉은 법규를 하나하나 찾아보며 왈라스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는 왈라스가 지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했고 영양이 풍부한 먹이와 놀이 시간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심지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건강관리까지 완벽히 해냈죠. 왈라스는 이제 하루 대부분을 마당에서 보내요. 햇살을 받으며 뒹굴고 그렉이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옵니다. 이 두 존재는 정말 믿기 어려운 친구 사이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멧돼지랑 같이 산다고요? 무섭지 않아요? 그렉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요. 이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순한 녀석이에요.
왈라스는 그렉의 삶에 행운을 가져다 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은 매일 함께 식사하고 낮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렉은 말하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왈라스는 내 가족이에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친구니까요. 1위. 마리아와 알렉산더, 그리고 퓨마 메시. 러시아의 어느 동물원. 마리아와 남편 알렉산더는 그곳을 방문했다가 운명처럼 한 퓨마를 만나게 됩니다. 작고 여린 눈빛의 아기 퓨마 한 마리. 그 이름은 메시였어요. 다른 새끼들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리아와 알렉산더는 그 퓨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느꼈죠. 이 아이는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 결국 그들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메시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을 퓨마가 지낼 수 있도록 바꿔야 했고, 식사와 운동, 공간 관리까지 모든 걸 새로 준비해야 했죠. 그들은 메시를 위한 전용방을 만들고 밥과 놀이터, 휴식 공간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함께 살던 고양이 키라였어요. 처음엔 낯선 존재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의 순한 성격 덕분에 두 동물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마리아와 알렉산더는 말합니다. 메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이죠. 그들은 메시를 통해 야생의 생명도 사랑과 신뢰 안에서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메시는 그들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냈고 매일같이 마리아의 품에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메시에게 선택받은 거예요.